네, 안녕하세요. 지금 30분이 됐으니까, 우리 정보 세계 정치학의 총계학술대회 패널 3-2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네트워크 전략 경쟁 패널에서 사회 겸 토론을 맡게 된 경기대학교의 장기영입니다. 오늘 그 대학원생 패널에는 아주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세 개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네트워크 전략 경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 캐논의 구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의 김진원 씨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발표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진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적 제도주의 시각, 서울대 신승유 씨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디지털 화폐 정책 비교로 중앙대 우화정 씨가 이제 발표되어 있고요. 본 패널에서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성균관대 차태서 교수님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홍건식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발표자와 토론자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김진원 씨부터 먼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된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진원입니다. 먼저 장경 교수님과 차태석 교수님, 홍보칙 연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 신승희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술대에서 발표하게 된 서울대 박사과정의 신승희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회와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토대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우화정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중앙대 박사과정 우화정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멘트를 통해서 저도 좋은 논문으로 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분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균관대 차태서 선생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차태서입니다. 저는 미국 외교 국제정치 이론을 주로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그 신승희 균 글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 글은 제가 간략하게만 봤는데 다들 되게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건식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홍원식 박사라고 합니다. 오히려 막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2시간이 이제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발표에 대해서 2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에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10분 내외 정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또 그걸 토대로 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발표 논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관계로 괜찮으시다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두 번째 신승유 씨 발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화정 씨, 그다음에 김준원 씨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승유 씨 먼저 발표해 주실까요? 네, 교수님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가 발표하게 된 원고의 제목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진화이고 주제로서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주의 제도주의의 시각이라는 것을 골라보았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과 경쟁이 벌이는 전략 경쟁이라든지 또는 패권 경쟁 같은 게 그 지정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우위나 데이터 자원 확보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게
주로 담론과 연계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경쟁의 성격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미중 경쟁 자체가 그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기술 동맹 담론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고, 뭐 정책과 전략의 차원에서는 소위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쿼드라든지 또는 최근에 발족하게 된 오커스 등 기존의 그 소다자 동맹과 안보 협력을 상호 연계시켜서 중국 공제 기제로 나름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어떤 행태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전략에서 일종의 뭐 자유나 개방, 규칙 기반 질서 같은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안보 국제 규범과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를 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들은 오바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미 발견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행정부 집권기별로 좀 조사를 해보니 그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담론과 관련 태도나 정책의 측면에서 좀 차이가 보여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무엇보다 각 행정부가 구축했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가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각 행정부 집권기의 어떤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의 양적 증가가 일어났거나 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견됐다라고는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제 이 원고에서는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왔으며 무엇이 그러한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가 하는 연구 질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유형으로 봤을 때 단허브형 네트워크에서 다허브형 네트워크로, 그리고 그걸 또 거쳐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탈허브형 네트워크로 점차 진화해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각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사이버 안보 담론이라든지 또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나 정책 등의 영향을 미치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외정책 기조가 각 행정집권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담론과 사이버 안보 관련 국내 법제라든지 정책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유형 자체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원용했던 것은 첫째로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네트워크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좀 부분적으로 원용을 했는데, 사이버 안보 협력의 구도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는 미국, 그리고 그 주변에 존재하는 노드라고 할 수 있는 주니어 동맹국이나 우방국들 간의 어떤 연결성 내지는 관계 구도에 따라서 단허브형과 다허브형 그리고 탈허브형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부 집권기에 그러한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떠한 형태를 보였는가라는 쪽으로 좀 유형화를 시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그런 변화에는 어떠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익과 제도, 관련 변수의 어떤 3자 간 구성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서 통상적으로 국가 전략을 설명하는 시도를 벌이는 구성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자원을 또 부분적으로 원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가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익제도 관련 변수를 강조하는 논의만을 좀 부분적으로 차용을 해서 새 행정부의 그 대외정책 기조에 담겨있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이익 변수로 상정을 하고, 각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담론을 관련 변수, 그리고 각 시기 미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제도 변수로 상정을 해서 이들 간의 좀 느슨한 차원에서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포착을 해보고자 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변화의 원인을 좀 추적해보는 그런 시도를 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장과 3장, 4장은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그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드러나는 담론이라든지 또는 그 정책, 국내 정책 또는 뭐 전략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각 시기 그 전반적인 대외 정책의 기조에서 어떠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드러났는가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을 서술을 하였고, 이어서 이어지는 5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유형화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어떤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서 사이버 공격을 본격적으로 안보와 군사화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개설을 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또 다른 어떤 사이버 관련 법제 같은 것들이 제정비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동시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 지향적 협력 가능성을 계속 고려를 하면서 이것들을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공세나 그런 것으로 기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이버와 관련한 국제 기구나 다자 논의회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국제 규범이나 거버넌스 구축에서의 어떤 리더십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쿼드 등의 어떤 오프라인에서의 소다자 동맹이나 안보 협력을 대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공간으로 끌어왔던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2018년부터 등점화됐던 화웨이 퇴출, 그리고 그 맥락에서 어떤 전개됐던 클린 네트워크라든지 또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미국과 우방국 간의 반중 연대를 강화해가는 모습을 좀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민주주의 기술 동맹 담론을 가미해서 쿼드나 파이브 아이즈나 오커스나 나토 등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서도 활용이 되었던 기존의 소다자 동맹 및 안보 협력을 나름대로 좀 상호 연계시키고 중탑시켜서 중국 봉쇄를 기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논의를 적용해서 보면 먼저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단어형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지향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나 한국, 호주 등의 그 전통적인 안보 동맹국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를 하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양자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나토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뭐 동맹의 차원에서 중국 봉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미국의 우방국들로 구성된 사이버 안보 관련 국제 기구나 다자 협력이나 다자 논의상에서 중심을 좀 장악해서 범적 차원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 중심적인 노드에서만 계속 머물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였고요. 그와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그 오프라인에서의 소다자 동맹이나 안보 협력을 사이버 안보 분야로 끌어들여 와서 중국을 봉쇄하는 다허비용 접근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뭐 이 과정에서는 아주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를 하면서 오히려 그 경제적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중국이나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그 동맹과 안보 협력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탈허비형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기술 동맹 구상이라는 것을 따라 행보로서 저는 해석을 했고,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개별 노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이 점차 개별 소다자 동맹이나 안보 협력의 범위를 나름대로 벗어나서 허브로서의 미국을 꼭 경유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상호 교류를 증대해가는 현상. 그래서 위에 그림 2를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오바마 행정부의 네트워크였다면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네트워크, 즉 동맹군이 구성이 되어는 있지만 여전히 이 빨간색으로 붙이는 노드가 미국이라고 할 때 미국이 항상 그 동맹군의 중심을 장악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동맹군 또는 그 안보 협력 간의 어떤 교류는 없는 그런 형태였다고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심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나 그 동맹군이나 이 그룹핑에서의 미국이 아닌 다른 노드들 간의 어떤 이 교류도 링크도 좀 더 증대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탈허브형 네트워크 형태로 좀 진화를 해가고, 이게 궁극적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전방 형태로 또 발전을 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요인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뭔가라는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성적 제도주의 시각을 원용을 했고요. 각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나 정책은 전면 변수에 해당하는 사이버 안보 담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나 정책, 예컨대 클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법제나 정책이 담론을 역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형태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어떤 상호 구성적 관계가 발견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담론과 법제나 정책 간의 어떤 상호작용만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고, 또 동시에 외부적 위협의 증가가 그러면 결정적인 요인이었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바마 행정부 시기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사실 사이버 안보 위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또 강화가 됐고, 중국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보이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의 그런
강점도 더 강화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겠지만 여전히 그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인식 자체는 오바마 행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어떤 위협이 갑자기 증가를 했거나 질적으로 변화를 해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 유형의 변화가 발생했다라고는 보기는 좀 충분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했던 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익의 변수, 각 행정부 대외정책 기조에 담겨 있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나머지 사이버 안보 등록이라든지 관련 법제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는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자주의를 중시를 했고 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중국을 동반자로서 인정하는 어떤 기조가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들어올 때에도 그것에 대한 반박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대화로서 뭔가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도 조금씩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집권기에 미국은 등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방국과의 양자적 안보 협력 강화를 했지만 중국과의 전형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기조로 인해서 대중국 압박의 기제로는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을 안보화하거나 군사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군사화하고 안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과 동시에 국제 어떤 다자 협력의 논의의 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같은 것들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는 미국의 대미무역 흑자와 불공정 단행을 끝낸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자국의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어떤 행태가 보여졌기 때문에 대외 정책 방향 자체가 대중국 경제 봉쇄를 위해서 우방국 내지는 동맹국에게 공조에 대한 참여를 강요를 하면서도 무역 불균형과 방위비 분담을 문제시해서 이들국가에게도 경제 압박 조치를 강하게 행사했던 그런 행태가 보였는데, 그 단기적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또 경제적 차원에서의 경쟁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와 기업을 고립시키고자 그 인태 지역의 국가 사이버 리그 법안이나 클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어떤 그 소다자 안보 협력 간의 상호 중첩적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역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자체가 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선호가 낮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 기술 선진국으로 구성된 국내 네트워크를 따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의 경쟁 자체가 기술적 경쟁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념 경쟁이다라고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있었던 미국의 일방주의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공격적 외교 이런 것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신뢰 약화, 그 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 이런 게 생겨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걸 좀 복원한다라는 차원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동맹 복원,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외교 전략을 좀 전개해오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대외 정책의 중심에 둔 외교라는 것인데,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사이버 안보 전략에도 적용이 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에 대항하는 하이테크 권위주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자유세계를 결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복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게 되고 있고, 동시에 기존의 소다자 안보 협력을 상호 연계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반중 연대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점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주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이버 안보 분야 소다자 안보 협력 간의 상호 연계가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가 탈호기용으로 변화되어 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정리한 것이 표 1이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미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단허브, 다허브, 탈허브의 그 정권에 따라서 그 차이점에 좀 중점을 두고 또 구성적 제도주의라는 그 이론적인 틀로 분석한 그런 인상적인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토론자이신 차태석 교수님께서 그러면 코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 신승일 교수의 논문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인포머티브해요. 우리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지금 각 행정부별 정책이라든지 그 실제로 그 정책이 구현된 그 사이버 안보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이 논문만 보면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했고, 그거를 그냥 디스크립션만,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만 쭉 그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이론이나 구성적 제도주의 같은 그 기존의 이론들을 원용을 해서 그 사실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정도의 완성도면 이미 뭐 저널에 투고할 만한 매뉴스크립으로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승효 교수님 지금 그 학위 과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글을 보니까 이 김상배 선생님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상배 선생님 밑에서 앞으로 이제 뭐 학위 논문도 쓰고 그 이후에 또 작업을 발전해 나갈 때 필요한 뭐 몇 가지 커멘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전 두 가지, 이 논문 전체 얼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신승효 의원이. 하나는 이게 앞에 2, 3, 4장은 각 행정부의 사이버 전략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장이 핵심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 디스크립션한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왜 이런 행정부별 차이가 나왔는지.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네트워크의 유형화, 토포그래피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은 그것들이 왜 그런 유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이볼루션, 진화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런 이볼루션이 왜 나타났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뭐 질문이랄까 커멘트는, 이게 유형화하는 거랑 그것이 진화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행정부별 정책이 이게 전체적으로 정합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각각이 그냥 좀 그게 왜 각각 연결이 되는지 연결 마디가 좀 생각보다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성적 제도주의라는 이론이 왜 필요한가, 좀 더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인데, 구성적 제도 이론, 특히 이념, 이익, 그 다음에 제도, 뭐 이런 세 개의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그 상호작용한다는 태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군의 글을 읽고 나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개별 국가, 개별 행정부의 대전략이 존재하고 그 대전략의 하부 전략으로 사이버 전략은 대전략 전체의 기조에 따라 구성되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처럼 다자주의를 강조하면 사이버 전략도 다자주의였고, 트럼프처럼 일방주의를 강조하면 사이버 전략도 일방주의였다. 근데 사실 이게 설명의 전부라면, 그리고 지금 메스터 버라이어블로서 그냥 대전략 기조를 얘기한다면 뭐 구성적 제도주의 없이 그냥 설명이 끝나거든요. 그냥 더 간단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전략의 거대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고, 그냥 그것의 하부 단위로서 사이버 전략은 그것에 따라갔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성적 제도주의라는 이론틀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 챕터부터 챕터별로 잠깐 좀 더 상세하게 코멘트를 하자면, 계속 그 메스터널 버라이어블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이익 변수가 결국에는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물질적 이익에 따라서 대전략이 행정부별로 변화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이버 전략이 택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터레스트라는 것은 결국엔 다시 현실주의자가 와서 얘기할 때는 결국 중국 위협이 증가하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미국의 대전략이 변화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이버 전략도 변화했네 라고 반론을 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게 첫 질문이고요. 그 다음은 결국 이제 미국의 일방성을 약간 강조하거든요. 이게 결국 이게 하이라키이기 때문에, 동맹 네트워크나 협력 네트워크라는 것도 미국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 어떤 기조를 택했느냐에 따라 그게 이제 밑으로 다 내려 먹여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단어부형이 됐든 다어부형이 됐든 탈어부가 됐든. 근데 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는 이게 지역별로 왜
버라이어티가 존재하느냐, 베리언스가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왜 유럽에선 다자체, 나토 같은 다자체가 발전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왜 허브 앤 스포크로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동일한 기획은 사실 동아시아에서도 원래 아시아판 나토를 하고 싶었거든요. 트루먼 시기에. 근데 왜 그렇게 못 됐냐라는 것은 지역적인 컨텍스트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내리먹여도 심지어 그게 유니폴라 파워라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미국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구 퍼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럼 신승유 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1장 전체적인 그 서론에서의 질문이었고요. 뭐 2, 3, 4장은 그냥 쭉 잘 각 행정부별로 사이버 정책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바이든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4장이죠. 바이든 챕터에서 좀 궁금했던 것은 이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무게를 두지 않는 탈지역화된 네트워크가 건설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허브형이라고 분류를 했겠죠. 근데 그 뒤에 사이버 안보 전략의 핵심,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결국에는 쿼드와 오커스 그리고 나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쿼드와 오커스는 결국 인태 전략이고 나토는 유럽에서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따로따로 놓고 보면 결국 지역별 전략을 바이든도 그냥 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니까 신승효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탈허브로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범위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약간 괴리감이 있었다. 뭐 파이브 아이즈 이런 건 그런 거 결국 앵글로색슨 연대고,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는 지역이나 아니면 문화 변수로 각각 디스크리트한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유형화 부분, 그리고 유형화와 진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가 단허브형에서 다허브형으로, 그리고 지금 바이든에 와서는 탈허브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게 개별 행정부별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이 베리언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전체를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그냥 쭉 하나의 진화 과정으로 보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같이 유럽에서의 다자주의를 못하니까 애초에 처음에는 허브 앤 스포크로 갔고, 그러면 그런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대별로 미국은 일관되게, 그게 뭐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조금 더 복잡한 패치워킹이라고 하죠. 이 빅터 차나 앤드류 여의 표현을 빈다면 그런 패치워크로 계속 복잡화되는 과정을 일관되게 그냥 미국 국방부는 추구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블로브나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일관된 미국 외교 정책, 미국 인태 지역에서 미국 이 동맹 정책의 하나의 교란이었지, 일관되게 블로브나 이스태블리시먼트는 그 패치워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 라고 하는 설명이 주류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다면 사실 이거는 각 항정부별로 뭔가 다른 걸 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오바마부터 트럼프를 거쳐서 바이든까지 가는 그냥 트렌드였던 거고, 도리어 트럼프는 하나의 교란이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패치워킹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에서의 그 설명에 대해서 어떤 그 반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 신승우 의견의 설명에서도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게, 트럼프를 뒤에서 얘기할 때는 뭔가 일방주의나 뭐 이런 그 교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허브형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게 진짜 트럼프라면. 트럼프 시대에도 그러면 거꾸로 단허브형으로 후퇴를 했어야 맞죠. 패치워킹이 없고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별적으로 바이래터럴하게 개별 동맹국가가 상대하는. 그럼에도 왜 다허브형으로 갔는가,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그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설명하기엔 좀 무리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종합을 하면, 그 앞으로 이제 신승우 교수님 더 뭐 학위 논문이나 이 사이버 안보 네트워크 연구를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게 사이버 안보 협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 속에 있는 하나의 서브 유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 또는 이 아태 인태 지역에서
동맥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의 리터러처가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를 해요. 아까 언급했던 빅터 차의 연구가 하나의 이 기념비 연구를 존재를 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것에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를 덧붙인 앤드류 여의 연구가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현실주의나 구성주의자들의 또 반론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존의 인태 지역에 대해 동맥 네트워크의 역사, 이볼루션에 대한 신군이 쓴 표현을 빌자면 그런 이볼루션에 대한 기존의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군이 얘기하는 유형화나 진화 과정은 상당 부분 그 연구들이 이미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군의 컨트리뷰션이라는 건 그걸 이제 사이버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특정한 에이리어에 적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크게 그 미국의 대전략의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중 경쟁에 대한 기존의 이 리터러처들을 먼저 배경의 컨텍스트에 깔아야 그게 왜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행정부별로 일정한 이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라저 컨텍스트,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먼저 얘기하고 그 속에서 이 사이버 안보 협력 네트워크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좀 학위 논문의 사이즈에 맞는 그런 그 연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이 연구는 그냥 저널 아티클로는 제가 봤을 땐 이미 완성이 된 것 같고, 근데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좀 더 연구를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석 교수님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한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석 그 교수님 그 토론에 대해서 그 신승효 씨에 대해서 리스폰스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서 제가 다 수용해야 될 것들밖에 없어서 이게 하나하나 다 좀 언급을 하는 것보다도 특히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 기존의 문헌 검토를 함에 있어서의 그 지금 안보 협력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동아시아나 아테나 인태 지역에서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풍부한 문헌들이 있고 거기에서의 주류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 속에서의 이슈 분야로서 사이버 안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제 논문이 가질 수 있는 함이나 어떤 시사점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동시에 제가 미국의 대전략 역사에 관한 문헌 연구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특정 이슈 분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빠뜨린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글을 더 잘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다른 선생님들이나 그 플로어에서 그 이 신승효 씨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차태석 교수님 그 코멘트 비슷하게 약간 언급하자면, 제가 뭐 다른 신흥안보 그 토론 그 패널에도 많이 이제 토론자로 들어갔었는데, 항상 이제 그 리터러처 리뷰할 때 신흥안보면 신흥안보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리터러처를만을 주로 거기 그 근거를 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규먼트 관련해서 기존의 뭐 신흥안보건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나누고 싶진 않지만 그 원래 그 전통 안보건 간의 그 중요한 그 리터러처의 이제 사이트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얘기는 그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그 뭐 단허브, 다허브, 뭐 탈허브라고 하는 김상배 선생님의 기존 그 모델을 그냥 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정권별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보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정말 간단할 것 같은데,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코딩에서 그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네트워크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지를 그냥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동맹 관련해서는 그렇게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뭐 허브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 덴서티가 어떻게 되고 뭐 기존 뭐 그 전체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논문들이 있는데, 신흥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보여준다면 저는 이제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논문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혹시 또 신승윤 씨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네, 홍건식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원식입니다. 논문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은 뭐 차태서 선생님하고 뭐 장경 선생님께서 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첨언까지는 아니지만 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좀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성주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되게 아까 차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뭐 이게 지금 그 허브형의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어떤 그 정체 이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아니면 이 이볼루션을 보여주는 건지 구성되는 걸 보여주는 건지 이건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한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 구성주의라고 이제 하신다면 이익 그다음에 뭐 담론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이익이 또 담론을 어떻게 만들고 그게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딱딱 그냥 당시에 그 국제적인 환경이 이래서 이익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 담론이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그냥 되게 단조롭게 좀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정책들이 사이버라는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 영역 이외의 것들을 가져오면서 조금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초점을 좀 더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좀 더 보여주시면 글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간에 이 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뒤에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이론이 지금 말씀 뭐 구성주의든 아니면 여기 지금 네트워킹이든 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익, 담론, 그다음 제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게 각각 정권별로 이렇게 되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가는 구성이 좀 더 어떨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론이 나오고 뒷부분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네트워킹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승유 학생 같은 경우는 원생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현상이 이러니까 내가 요거를 각각 한 개씩 떼서 보여줄게. 자, 그러니까 요 떼서 보니까 이래라고 이렇게 지금 뒤에서 결론적으로 표로 이렇게 딱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적인 측면도 다른 글들 이제 어떻게 썼는지 좀 보시면서 앞에 좀 더 일반적인 걸 보여주고 뒷부분에 신승유 원생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좀 보여주시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글의 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부분에 좀 더 이론적 논의, 일반 여기서 지금 뒷부분에 가 있는 그 기존 논의라든지 일반론적인 논의들을 앞부분을 좀 가져와서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네트워킹이든 아니면은 정말 이익, 담론, 그다음 제도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그걸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승윤 씨 혹시 그 리스폰스 하실래요? 말씀해 주신 것들 다 제가 이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또 그 세 번째 그 발표 끝나고 종합적으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할 시간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그 두 번째 중앙대 우하정 씨의 미중 디지털 화폐 정책 비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정책을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경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뭐 리브라를 통해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 지금 메타가 이제 리브라를 처음에 발행을 하고 이제 DM으로 이름을 변화시키면서 글로벌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막 발간하는 거를 둘러싼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중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라고 해가지고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이제 후에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개시를 하고, 그리고 유통 이제 시범 운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글로벌한 형태에 있어서의 그
통화 정책들이 이제 디지털 통화 정책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나오면서 이제 저는 이와 관련돼서 각국들의 동향을 좀 파악을 했고 특히나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중국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적인 성격으로 정책적인 변주를 하고 있는 미국을 이제 분석하겠다는 이제 목표 하에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이쪽 분야가 디지털 통화 분야가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꽤나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이미 연구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최신 동향들을 제가 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술적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한 디지털 통화 자체가 이제 실물화폐인 현금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얼마만큼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통계적 혹은 그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만약 실현을 했을 때 그 어떤 모델로 가야 하느냐라는 형태의 모델 형성에 대한 담론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를 적용했을 때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현금을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는 형태로 가야 할지 혹은 뭐 이러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보안성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준 사이 어떤 균형점을 모색해야 될지에 같은 연구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각국에 있어서의 그 동기나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개별 국가들의 연구는 조금은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위중 경쟁 구도에서 좀 분석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디지털 통화라는 것 자체가 정의 내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발행 기관들이 있었고 형태도 되게 다양하고 적용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서 유형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좀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논문 챕터에서 두 번째 장에는 이 정의와 특징을 조금 넣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약간 지금 어떤 국가들을 봐도 완벽하게 일관된 하나의 명확함, 좀 크리티컬한 정의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브로드하지만 되게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러프한 형태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센트럴 뱅크가 중심이 된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에서 했다는 것과 그럼으로써 법정화 통화와 똑같은 그 그러니까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특징으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형태의 가상화폐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제어와 감독하에서 운영되려는 그 복합적인 기술적 선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두 국가의 정책을 비교를 했는데 중국의 정책이 솔직히 처음에 분석하려고 했던 거는 메인은 중국이었는데 이제 미국과의 그 경쟁 구도를 하고 싶어 했던 원래 욕심을 담아서 이제 조금 좀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 과정은 이제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처음에 이제 2014년 발표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법정화폐 이제 전문 연구팀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 인민은행 안에 산하에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 보고서를 발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가하겠다라는 움직임을 표명했고, 그리고 이제 16년에는 이제 보다 좀 더 높은 형태의 수준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17년에 들어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 연구소까지 이제 설립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이렇게 이행이 되다가 이제 민간 차원에 있어서는 이제 민과 이제 중앙정부의 융합으로서 이제 선정금융과학 기술 유한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시범 지역들을 선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22년에는 동계 올림픽에서 시범 유통을 했고 이제 이 함의로써 이제 많이 일컬어지는 게 이제 얼마든지 통용 가능한 수준까지는 궤도에 오른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탄성력 있게 이렇게 받아서 나갔는데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초기 요소는 이제 대내적인 동인이 훨씬 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이게 대외적인 동인으로 변화해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외적인 동인으로서의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좀 더 이거를 가속화하는 반응들을 보였다라고 저는 연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그쪽 부분으로 담고 있는데요. 일단 대내적인 동인은 이제 모두가 다 예상하듯이 이제 특수한 경제 정치 체제 때문에 이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금융과 이제 화폐 통화에 있어서의 통제권을 여전히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게 유용할 것이라고 일컬어졌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당시 비트코인이나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 도입되고 활발하게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가가 통제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 그러니까 통화의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그거에 대한 공산당의 직접적인 거부감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그와 같은 궤도로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이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대한 형태의 이제 통제권을 강화하게 되면 개개인들의 이제 감시나 통제 이런 거 효율적인 관리 체계도 되게 되게 유익하다고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갖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 간의 거래량이나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량을 통해서 글로벌 체인에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비롯해서 공급망에 있어서의 거대한 변화나 혁신에 있어서 국가 단위에 있어서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좀 부차적인 형태의 장점도 있을 거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동의는 초기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이제 영향력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위안화를 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움직임은 약간 사이드로 메인으로 가져가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점차 이제 안정적인 형태의 요소가 대내적인 요소 그리고 유통망이 이제 확보가 되고 기술력이 확보가 되면 이제 대외적인 동인을 좀 더 본격화할 거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반응과 변화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정책은 약간 대내적 동의는 CBDC에 대한 그러한 큰 이제 메리트를 못 느꼈고 오히려 좀 더 회의적이거나 일관되게 좀 관조적인 형태의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요. 이게 몇 번의 충격을 이유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대내적인 동인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이나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 정책의 방향이 흘러가는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 결정 요인과 완전 상이하다고 저는 보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요인은 이제 아까 앞서서 배경으로 설명드린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였고요. 비록 지금 DM으로 이제 리브라가 이름을 바꾸고 뭐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산되는 과정을 밟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또 다른 디지털 화폐의 형태가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주체가 되는 이제 화폐 단위의 화폐 통제권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계속 인지되고 위협적인 요소로 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한 이제 국가 단위의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일단 그러한 사회적 합의점을 이제 이루었다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이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른 걸 이제 목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본격화된 것 같다고 저는 보았고요. 이러한 충격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형태로 정책이 꾸려졌다고 저는 보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중국은 어쨌든 이런 디지털 위안화 출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있어서 선점적 우위는 이미 확보된 걸로 보았지만 그거의 그 선점성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의 좀 역할이나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아직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패권적 영향력에 비해서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막 눈을 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쉽게 달러를 이제 디지털 통화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을 쉽게 빠르게 이렇게 제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이 강국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이제 다른 형태의 민간 주도의 통화가 디지털 통화가 그러니까
너무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르게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번 이러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충격으로 미국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과거보다는 이제 미중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디지털 통화 정책이 이제 그 분야가 이제 부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동인들을 이렇게 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을 우리 화폐 금융 분야인 그 디지털 화폐 정책 그 분야에서 통해서 미중 패권 경쟁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있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홍건식 선생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하면서 읽어서 일단 팩트가 굉장히 많고 최신의 내용들이라서 좀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그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 뭐랄까요? 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글을 쓴 걸까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글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왜 이 글을 쓴 거지? 그러니까 최신 동향을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문제는 결국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경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알고 있고 솔직히 저 디지털 화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막 뜬다고 그래가지고 좀 투자했다가 지금 막 피를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 근데 이 글을 보고 아 그래 무슨 일인가 여기서 봤는데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뭐 알고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제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뭔가 함의를 끌어내야 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봐야 되는가라는 어떤 정치학적인 그런 고민들이 좀 더 드러나면 이 글이 되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디지털 통화, 이 CBDC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제일 처음 시작은 미국과의 어떤 그 패권 경쟁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서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국가로서 중국이 이 디지털 통화를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추진하면서 이걸 지금 어떤 기축 통화로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러한 반면에 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중국보다는 좀 늦은 형태로 나타나면서 중국에 대한 대항으로서 이렇게 모양새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그러면 왜 중국은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중앙 집중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1페이지에 딱 얘기를 합니다. 권위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중앙 집중형 국가로서 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국가, 권위주의 국가하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은데 왜 이 집중형 한계 방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 그러니까 아니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디지털 화폐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이면서 중앙 집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빨리 해서 또 해야 되는데 왜 이 서로 모양새가 다르게 나타날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나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작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들이 현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좀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중 경쟁이라고 했을 때 미중 경쟁에서 이 기축통화로서 가지는 이 기축통화가 왜 미중 경쟁에서 중요하지? 거기에서 이 디지털이 왜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좀 끌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이 CBDC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두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왜 이 핵심적인 그런 요인으로서 나타나고 이 두 국가는 거기에서 서로 다른 규범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그 규범 경쟁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쭉 이어지면서 설명을 한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걸 얘기한다면 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중앙 집중 국가이면서도 중앙
중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디지털을 추구하는 이 어떤 중국 이런 왜 그럼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걸까? 이런 정책을 취하는 걸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다시 끌어내고 이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끌어나가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되게 최신의 논의이고 최신의 글이기 이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초점을 찾아가는 게 좀 이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기존의 논의들을 좀 더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가지고 좀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미중 경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축 통화도 나오고 하니까 기축 통화적인 측면에서 이 디지털 화폐 아니면 기축 통화가 왜 이 미중 패권 경쟁이 중요한지 그러한 논의들 속에서 디지털 논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 차원에서 이 디지털 통화의 문제를 좀 더 끌어내서 그 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디지털 통화를 논의하면 좀 더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런 글로서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보다는 이 글이 좀 그렇게 좀 보완된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하정 씨 혹시 리스폰스 하실래요?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홍건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왜 그러니까 탈중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했는가가 원래는 처음에 퀘스천 마크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갔냐면요. 일단 탈중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디지털 화폐를 중앙화된 시스템 안에 끌어들이는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그거와 결부됐다고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이제 글에는 그 잘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선행 연구랑 그러니까 빌드업을 잘했어야 되는데 빌드업이 좀 안 된 상태로 그냥 국내적 요인 1, 뭐 2 이런 식으로 담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그 맥이 잘 안 잡혀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대로 좀 선행 연구나 아니면 저는 정치 경제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좀 빌드업을 좀 쌓아서 좀 어떻게 링크를 잘 살릴지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최신 동향이라서 나름 저도 좀 많이 버벅대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실까요? 뭐, 예, 뭐 저도 그 방금 홍건식 선생님 하신 말씀이랑 사실 동일한 얘기인데요. 그냥 리포트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본인이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사실관계 자료를 잘 정리한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이 저널 아티클이나 아니면 어떤 논문의 챕터로 빌드업 하려면 제일 선행돼야 될 거는 본인의 정체성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이 주제를 연구하는 이유가 어떤 뭐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이 미중 패권 경쟁의 한 영역에 대한 뭔가 퀘스천을 던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중국이란 권위주의 체제가 어떻게 자신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뭐 이런 블록체인이 됐든 새로운 기술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런 테크닉들을 흡수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비교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이 논문을 접근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쓰는 퍼즐이 나와야겠죠. 내가 이 주제를 지금은 주제만 있는데 이 토픽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퀘스천을 던지고 어떤 가설을 제기하려는 거냐. 아까 신승유 그분 발표식으로 한다면 2, 3, 4 앞에서는 각 행정부별 사이버 안보 전략을 정리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겠다가 신군 논문의 이 구성인데 우하정 그 박사과정생한테는 그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디스크립션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퀘스천이 빠지니까 지금 그 홍건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제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 다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겹치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신흥안보의 많은 논문들이 그냥 새로운 현상을 그냥 소개하는 식의 그런 논문, 어떻게 달리 얘기하면 그 아까 차태석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리포트가 돼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잘못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진짜 연구 질문,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성격의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는 왜 그 디지털 위안화를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처음에는 뭐 체제 유지 도구로 쓰이다가 그게 이제 대외적 뭐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 일환으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변화에 또 동의라든지 그 코스트 베너핏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어,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너무 그 시장이 커지면은 뭐 발생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그러니까 그 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뭘 어떤 그 시그널링을 하려고 하느냐 또는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이득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기존의 미중 패권 그 뭐 리터러처라든지 아까 그 홍보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장과 정부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리터러처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나서 좀 이렇게 포인트별로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디지털 화폐 정책에 관한 이 논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좀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훨씬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분 있을까요? 양종민 박사님 혹시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소리 안 들려요. 네, 저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차태호 교수님이나 홍건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자면,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따르자면 이건 대전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 섭 유닛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만, 이제 신승희 씨가 이것을 조금 더 아규먼트를 부각하자면, 이거는 완전 새로운 거야 라는, 이 네트워크로 안 보면 이렇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약간 더 이렇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새로운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예전 거와 뭐가 다른 거야 아니면 예전 거와 같은 거야가 이렇게 이제 정해지기 마련일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화정 씨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예전에 그 기축통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내지는 미중 경쟁의 전체 그랜드 스트래티지에서 이 서브 유닛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모습이어서 이 중앙 집권적과 좀 다른 탈중앙의 그런 모습이 그걸 쓰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못 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쓰다 보면 사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 큰 그림을 누가 그리면서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글을 써왔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해가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화정 씨 뭐 코멘트에 대해서 리스폰스 하실까요? 일단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지점들인데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닥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새롭다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제 이 주제를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맥락에서 무엇이 새로운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걸 좀 잘 살려서 논문으로 낼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우리가 조금 더 남아서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그냥 아카데믹하게 말고 그냥 본인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그 원래 관심 있는 주제인가요? 아니면 뭐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가요? 저는 실은 원래는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이랑 그쪽 기술에 첨단 기술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약간 요즘 기사들 많이 읽다가 급하게 너무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도 교수님 상관없이 제가 약간 공부를 따로 하게 된 영역이고요. 그래서 조금 도전 아닌 도전을 해본 영역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고려대학교 김진원 씨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 캐넌의 구상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아의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전략 경쟁이라는 이번 세션의 주제에 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으나 미중 전략 경제, 미국의 대전략, 그 중에서도 다자주의에 관한 논의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영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자주의, 소다자주의와 냉전 시대의 소련 봉쇄와 사뭇 다른 기술 경제 위주의 전략 경쟁이라는 이러한 기조가 새롭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있었던 어떤 미국의 전통 혹은 이러한 정책의 근원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이 커다란 저기 화면 공유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화면 공유를 따라하는 페이퍼 위주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 등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소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체제로 지칭되는 영내 국가의 양자동맹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토를 중심으로 한 다자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북대서양과 서태평양 연안에 적대 세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21세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팽창을 억제해서 영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들과 전통적인 양자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다자주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컨테인먼트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내 미국 주도 다자주의 협력이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과거 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신냉전, 미국의 전략을 신봉쇄 전략 등으로 지칭을 하고도 있습니다. 현재의 봉쇄 전략은 과거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을 청설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중간 국가 간 상호 의존성과 더불어서 미국의 상대적 국력 감소 등이 지적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금의 봉쇄는 과거 캐넌의 논의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을 봉쇄의 고안자인 캐넌의 구상과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캐넌은 이제 봉쇄의 창시자, 고안자로 알려져는 있지만 당대 트루먼 행정부에서도 그의 구상이 온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넌이 제시한 봉쇄의 원형에서는 미국이 현재 영내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자주의, 달리 말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넌의 봉쇄 전략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는 것, 리비짓하는 것을 통해서 영내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성격을 분석하고 향방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가늠자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캐논이 구상한 봉쇄의 이미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서로에게 핵 위협을 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대치를 하던 냉전의 이미지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캐논은 이제 소련의 위협을 군사적 위협이 아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인데요. 균형과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수주의적 접근법을 견지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의 주장은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 수단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으로 견제하고 봉쇄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과거에 캐논이 구상했던 소련에게도 적용하고자 했던 독트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캐논이 구상한 봉쇄를 살펴보고 다자주의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컨셉의 분쇄가 냉전기 소련과 현재 중국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는 2장에서는 봉쇄와 다자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캐넌이 구상한 봉쇄 전략의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21세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펼치는 다자주의 봉쇄 전략을 분석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의 향방을 예측해 보고자 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주의와 봉쇄에 관한 기준 논의를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봉쇄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종국에는 축소 및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쇄 전략은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유화적인 관여와 강경적인 격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캐넌은 소련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소련이 더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를 특히 소련과 같이 영토가 넓고 많은 국가와 국경을 연하고 있는 국가를 완전히 봉쇄하기라는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봉쇄를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위치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국가들이 제한된 멤버십을 가진 제도를 통해서 군사적, 정치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봉쇄에는 진영, 블록이라고 불리는 진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봉쇄 전략에서는 다자주의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전략에서 다자주의 기구나 제도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자주의 혹은 양자주의는 봉쇄 전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봉쇄를 시행하는 국가, 소련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국가에 제한된 멤버십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자주의의 의미를 좋게 해석하면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일반화된 행위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거기에는 이제 행위의 원칙으로서 불편부당성, 일관성, 국제법에 대한 존중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이제 다자주의라고 하면 조금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가지고 3개 이상의 국가들이 단순히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어떤 다국주의의 의미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국주의와 혼용되는 다자주의는 국가들이 서로 호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조율하고 분쟁을 피하고 입장을 조정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좁은 의미의 다자주의는 좁은 의미의 다자주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국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강대국이 특정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서의 봉쇄의 대상의 성격, 봉쇄를 하고자 하는 소련이나 중국이 대륙 국가인지 해양 국가인지 해당 지역에 투사 가능한 봉쇄 대상국의 능력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과 함께 그 봉쇄 대상국만 고려한다기보다는 그 봉쇄를 같이 할 협력 대상국들의 능력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협력 대상국들의 능력이 저조하다면 이들 국가를 다자주의 안보 협력의 틀, 제도, 기구 안에 편입시킬 경우에 앞서 언급한 집단 행동의 문제나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서 봉쇄 전략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지는, 다시 말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봉쇄의 주체인 강대국은 필수적인 지역을 잘 식별해서 선별적으로 방어하는 거점 방어 전략을 실시함과 동시에 핵심 지역에 필요한 협력 대상국의 능력이 미비할 경우 다자협력보다는 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령한다든지 혹은 양자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저는 연구에서 봉쇄와 다자주의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쇄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봉쇄 대상과 협력 대상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시 아래 제한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봉쇄나 무기한의 군사적 대치,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는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 국력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기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봉쇄 조건은 수단의 측면에서 군사적 긴장을 지속해서 막대한 군비와 더불어 군비 경쟁과 더불어 전쟁의 위협을 높이는 군사적 수단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쇄 대상국의 팽창은 단호하고 기민하게 맞서야 하지만 봉쇄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은 군사적 동맹 관계보다는 경제적, 기술적 협력 관계가 봉쇄를 실행하는 국가에게, 미국에게는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봉쇄 실행국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많은 수의 국가들을 다자주의에 포함시키기보다 선별된 국가들과 제한적이고 차별적으로 협력하고 협력국들의 역량을 증진시켜서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미비한 국가의 다자주의 참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행동이나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국지적 분쟁이 진영 간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협력 대상과의 파트너십은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루어 보아서 1947년 캐논이 구상한 실제로 미국에서 정확히 다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캐논이 구상한 봉쇄는 효율적인 이 봉쇄의 세 가지 조건을 많이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캐논의 봉쇄 구상을 좀 살펴보면 캐논은 전후 미국의 안보와 미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어느 국가라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하나의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유라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종속시키고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 가장자리를 정복해서 그 미국이나 서구의 적대적인 해외 팽창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곧 미국의 이익이자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따라서 캐논은 봉쇄를 주장을 했습니다. 캐논은 대소련 봉쇄를 주장하면서 합리적이고 제한된 목표,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 또 제한된 파트너십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제한된 목표의 측면에서 캐논은 국익과 수단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소련의 공세적 팽창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기민한 반격을 해야 되고 또 힘을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외교 정책을 펼칠 때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서 군사적 수단을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군사적 수단을 중시했지만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이제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냐, 군사적 수단인 말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캐논은 세계 질서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 분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유럽에 대한 이제 재건 계획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마신 플랜과 같은 계획에 투자를 하고 하면서 유럽 지역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려는 정책을 구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 및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소련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혹은 투사가 예상되는 국가의 자생적 저항력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했고 이에 가장 주요하고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은 경제 원조를 통한 그 나라들의 국력의 배양이었습니다. 캐논과 마셸 등이 이제 제시하고 실시한 유럽 재건을 위한 경제 원조는 소련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도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긴장감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지역의 세력 균형을 회복시키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한된 파트너십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제 원조를 통한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미국이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 원조를 통한 영내 힘의 균형의 회복은 물론 소련의 팽창을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전 세계 모든 이슈를 대상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은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으며 그 기준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장차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국가인지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로 그 기준을 삼고 결정이 되었는데요. 캐논은 이제 뭐 5개의 이제 핵심적 중심지라는 이제 개념을 가져와서 또한 산업 역량이 있고 인구가 있어서 나중에 이 지역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수력 양동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어떠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5개 지역, 이 지역들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만이 지금 소련이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4개가 소련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캐논은 이제 그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유럽 국가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자신감과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지역에 대한 방어를 1차적으로 획책하는 거점 방어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은 서유럽은 물론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을 벌인 독일과 일본을 소련은 봉쇄를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안보 협력이 만들어진 이유도 일정 부분 이제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에서의 소련의 위협은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고 미국의 핵심적 이익도 유럽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또한 다자주의에 참여할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유럽에서 그런 다자주의에 참여할 국가들은 잠재적인 이제 산업 및 군사 역량이 있었고 소련의 팽창 방지라는 공통의 이해 관계도 존재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불안정하고 역량이 미비했으며
영내에서 소련의 공세적 팽창이 예상되지 않았고 미국의 핵심적 이익도 사실은 다소 부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영내 국가들의 이익도 미국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고 또한 영내 신생 민주 국가들은 국내적으로 통합되지 않았고 낮은 경제 수준으로 공산주의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후 패전 일본을 부흥시켜 서태평양 연안에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대서양에서 영국이 맡은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이어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내 허브앤스포크 동맹 정책의 이제 기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논식 봉쇄와 봉쇄는 트럼프 행정부 이제 후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유럽 재건 계획까지는 이제 캐논의 구상대로 이제 가던 와중에 이제 종결이 되었는데요. 종결이 된 이유는 이제 한국 전쟁과 나토 이후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유럽은 이제 그 당시에 소련에 대해서 국력이 많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국력이 뒤처져 있었고 따라서 큰 이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협 인식은 미국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안전 보장을 서유럽 국가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유럽과 이제 미국은 이제 나토를 창설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나토에 대한 구상에는 유럽의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지상군을 유럽에 주둔시킨다는 내용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점차 이제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쇄 군사화는 봉쇄의 수단에 불과한 군사적 수단이 봉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제 안정적인 관리라든지 전쟁의 위협을 낮추고 소련의 영향력을 막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군사 대치가 심하게 되면서 좀 이제 가리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인데요. 캐논식 봉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떠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소련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해결되지 않는 이견의 협상을 통해 타결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소련을 군사동맹으로 포위하는 전략은 그러한 절차를 촉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캐논의 구성이 21세기의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캐논식 봉쇄 부활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현재 이제 영내에서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각종 전략을 재정비해서 뭐 대중국 전략 보고서와 같은 이제 전략 문서도 내고 아시아 안심법안 같은 이제 법안도 내면서 중국에 대한 경쟁을 전략 경쟁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행하는 정책이 봉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좀 차치하고 나서 캐논이 구상한 봉쇄가 그러한 식의 봉쇄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접목이 가능한 것인지를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살펴보고 이후 봉쇄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최근 미국이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행하는 일련의 정책이 얼마만큼 효율성과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캐논의 논의가 이제 어떠한 캐논이 구상한 봉쇄가 어떠한 전제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캐논도 당시에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독트린, 자신이 만든 그 독트린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 독트린의 시초가 나란 사실을 부정한다, 결사적으로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됨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캐논의 그 바이오그래피에 좀 기념비적인 저작을 발표했던 게디스는 캐논이 구상한 봉쇄가 시공간을 넘어서 전이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신이 가진 위협 인식을 봉쇄 대상인 적이 공유해야 된다. 따라서 적은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한 시간표에 매몰되어서 막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최종 승리를 기다려야 하는 적이어야 한다. 즉 전쟁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점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둘째, 봉쇄는 국가 대 국가의 전략이고 전쟁에 미치지 못하는 위협을 감수하고 관리할 실체가 있는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여야 된다. 봉쇄 실행국과 봉쇄 대상국 둘 다. 셋째는 미국의 패권은 차악이고 최악의 다른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그 대안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세 가지 점을 이제 어떠한 그 캐논식 봉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관계랑 그런 상황을 미뤄봤을 때 캐논이 구상한 봉쇄를 적용할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과거 냉전기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넘어서
냉전기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 협력을 통한 봉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물질적 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캐논은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되도록 중국과 엮이지 말아야 하며 호의를 애걸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 중국은 앞서 이제 캐논이 정의한 5가지 핵심 지역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또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강화되어서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미국민의 심리적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논은 이제 미국과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감성적 태도로 정설되어 있고 그러해서 미국이 실시하는 동아시아 정책은 어떤 정서적 콤플렉스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캐논의 관점을 인용한다면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이 미국의 무역 조차를 심화시키고 제조업을 쇠퇴하게 만들어서 미국과 미국민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그런 측임지심과 같은 정서적 콤플렉스는 과거에 비해 적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내 국가들의 역량 변화인데요. 과거 전후 유럽은 재건을 통해서 비교적 단시간에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춰서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건될 수 있다고 전망된 반면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러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내 국가 중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이제 상당한 경제력과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제 비교적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의 변화로 과거 이제 유럽에서 했던 비교적 이제 양자 동맹 중심보다는 다자주의 중심의 안보 협력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내에서의 안보 협력이 어떤 효율적인 봉쇄에 이제 맞는 정책인가, 합리적이고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추구하고 있는가, 제한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영내에서 합리적이고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책임 있는 경쟁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군사 안보적 목표를 앞세워서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면서도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합리적이면서 제한적인 목표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이제 세부적인 전략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제 10가지 핵심 노력선에 대한 행동 계획을 구성하면서 10가지 핵심 노력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중 이제 1개만 군사적 억제이고 나머지 7개가 다자주의 파트너십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 파트너십에 어떤 전략적 관심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봉쇄에 있어서 목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군사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2021년 9월에 개최된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세계보건, 사회개발 시설, 기후, 민간교류, 핵심 기술 및 신기술, 사이버 보안 이런 7개 분야를 21세기의 도전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기술 분야의 혁신과 성장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내 법적 제도를 구축해 가면서 인프라, 신기술, 과학기술 등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한된 파트너십 인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자면 중국 봉쇄라는 목표를 이제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모든 노력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행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캐난의 주장에서처럼 유럽과 아시아에서 상당한 국력을 보유한 우호적인 국가와 협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이들이 국력을 보다 신장시키는 것을 지원하면서 영내에서 이제 자생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한다면 미국은 일종의 역외균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자 협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이제 비공식적인 쿼드를 공식화하고자 하고 또 그런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확장시켜서 기존의 미국 주도의 이제 공식적, 비공식 다자주의 안보 협력인 나토, 파이브 아이즈, G7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다양한 면과 다층적, 다면적으로 이제 그 다자주의 협력 국가들을 층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협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영국과 호주와 함께 결성한 오커스를 위시해서 양자 관계에서 이제 신뢰와 역량이 검증된 기존의 동맹국들을 영내 행위자로 이제 참여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정은 이제 핵잠수함을 양도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장거리 유도 미사일, 컴퓨터 및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능력을 강화하고자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의 성격의 미루어와 미국은 기술적 협력이 가능한 과학 및 산업 역량이 있는 가치를 함께하고 신뢰가 있는 국가들로 다자 협력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이제 선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부입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은 현상 타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팽창을 억제하는 영내에서의 미국의 정책, 다자주의 안보 협력은 중국에 대한 봉쇄의 정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캐넌이 구상한 초기 봉쇄의 특징은 국익과 역량, 상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군사적 수단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비군사적인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단 등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사용하고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군사동맹이 아닌 해당 국가의 선함 역량을 고려하여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자조 능력을 배양하는 제한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캐논식 공세는 비록 한국 전쟁과 나토의 창설 이후 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변질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봉쇄라는 것 자체는 도전국의 부상을 전쟁을 최대한 피하면서 상대하는 어떤 미국의 외교 전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에 대한 고려대 김진원 씨의 발표였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토론을 한다면, 일단 저는 이제 요즘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교사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캐논 읽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 또 재밌게 또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들었던 좀 생각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국가의 외교 대전략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뭐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아요. 논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화정책 어피즈먼트 팔러시가 있을 것이고 인게이지먼트 관여 정책이 있고 또 뭔가요? 이 봉쇄 전략 컨테인먼트 팔러시, 뭐 롤백 팔러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또 뭐 고립 정책, 미국 컨텍스트에서는 고립 정책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은 이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논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다자주의 협력 구축이 봉쇄 전략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김준원 씨가 논문에서 많이 뭐 설명을 했겠지만은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여전히 그 질문이 남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관여 정책, 오바마 때나 뭐 하물며 부시 때도 뭐 매파적 관여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었고 오바마 때는 뭐 전형적 관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관여 정책에서 지금 만약에 봉쇄 전략이라고 한다면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변화하는 계기는 어떤 조건에서 이게 바뀌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어떤 변화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 논문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현재 컨테인먼트 팔러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 이 컨테인먼트 팔러시가 캐난에서 장에 보면은 캐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종결이라고 이 컨테인먼트 팔러시의 종결이라고 하는 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챕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컨테인먼트 팔러시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럼 이 컨테인먼트 팔러시는 언제 그러면은 이 종식이 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종식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본 논문이 상당히 흥미로운 저희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논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다자주의 봉쇄 전략 캐난의 구상을 중심으로 이제 일단
그 제목을 봤을 때는 마치 미국의 인텔 전략이 캐논이 뭐 주도했던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목을 좀 이따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목차나 구성도 약간 조금, 왜냐하면 지금 이 논문이 가장 그 포커스가 현재, 그러니까 두 가지,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걸 외교사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현상, 미국의 전략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질문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 이게 제목이니까 사실은 그 4장에서의 내용이 조금 더 주가돼야 된다. 3장, 4장에 좀 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캐나는 뭐 2장이라든지 그 기존의 부분에서 조금 그 캐나에 대한 설명을 조금 그 앞에 소개 정도 하면서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자주의 봉쇄 전략을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캐논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논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캐논을 가지고 인태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 액터가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책, 그 외교 정책을 변환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 행위자가,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캐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뒤에서는 지금은 그 행위자는 무엇인가? 국가인가? 아니면은 그 대통령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 외교 정책 결정자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대중국 전략이 봉쇄 전략이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이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그 이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좀 사이트를 좀 해주고, 왜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 컨테인먼트 팔러시라는 용어가 적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정당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현상 타파 세력을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핵심 외교 독트린, 어떤 문서란 문건이라든지 어떤 그 공식화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인용한 것은 보고서를 가지고 두 개의 소스를 가지고 있겠는데, 그런 것을 좀 넘어서는 좀 더 그 공식화된 그런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봉쇄 전략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봉쇄 전략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바이든 들어와서 봉쇄 전략이 들어왔는가? 트럼프부터 봉쇄 전략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이 봉쇄 전략은 계속 유지되는가? 유지됐다면 언제부터 시작됐나? 언제 끝나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론에서는 그 본 논문이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태 전략을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인태 전략의 오리진을 미국의 외교 정책사에서 찾아본다거나 뭔가 좀 분명한 그런 논문의 잠정적인 기여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 독자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미국이 이제 마샬 플랜 같이 서유럽의 대규모 원조 같은 것들이 과연 오늘날에서도 보여지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협력과 우리가 냉전 시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서유럽이나 이제 동아시아에 있던 대규모 경제 협력과 등치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봉쇄 전략이 추구되기 시작했고 유지되고 바뀔 수 있는지의 그런 변수들, 예를 들면 구조적인 변수가 있을 것 같고 국가적인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유럽 외교 정책 결정자 개인적인 어떤 정책 선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어떤 변수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 어떤 미중 경쟁이 가열차게 전개지면서 이 컨테인먼트 팔러시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자주의 안보 협력에 대한 그 두 번째 장인가요? 두 번째 장인가요? 거기 부분이 이 좀 더 그 이론적인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좀 최신 연구를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국제정치 경제 접근법으로도 뭐 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다면 뭐 현실주의적인 접근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주의와 뭐 일방주의, 다자주의, 뭐 국제기구 뭐 언제 이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것도 되게 많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APSR 예나 푼슈타인과 뭐 또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논쟁이 있잖아요. 그 IMF 8조국이 국가들이 갈 때 이게 과연 이제 국제기구나 다자주의 영향에서 간 것인지, 아니면 현실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다자주의 아니면 그 국제기구가 없더라도 미국, 그러니까 그 국가가, 그러니까 그게 없더라도 그 선호에 별로 이렇게 벗어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현실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논의라든지 뭐 합리적인 뭐 접근법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구성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거기에다가 좀 민주평화론 얘기도 좀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규범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 민주평화론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그 메인스트림의 민주평화론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티튜션 베이스, 그러니까 제도적인 중심의 그 민주평화론이 있는데, 약간 그 규범적인 어떤 그 민주평화론을 가지고 공유된 안보 규범 관련해서 다자주의 설명한 장에 놓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에서 캐넌을 얘기하면서 합리적이고 제한된 목표,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뭐 추구했고, 그다음에 뭐 제한된 파트너십을 뭐 얘기를 하고 했는데, 좀 상당히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과연 미국이 이 제한된 파트너십, 뭐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 이걸 추구하지 않은 때는 과연 언제였는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모든 국가랑 같이 가자고 한 적은 최근에는 당연히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이 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 제한된 파트너십은 뭘 근거로 해서 제한된 파트너십이 되고 확장된 파트너십, 그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 효율적인 그런 그 수단이 아니었는가,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의 자체는 되게 재미있고 캐논을 끌고 갔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이렇게 약간 성금 부분이 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논문 잘 읽었고, 그런 부분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제한적인 뭐 파트너십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만약에 진짜 이 논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 컨테인먼트 팔러시의 일환이라면, 그런 그 컨테인먼트 팔러시가 어떤 조건에서 좀 더 롤백으로 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뭐 관여로 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다른 전략으로 뭐 고립주의 정책으로 갈 수 있는가, 뭐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진원 씨 혹시 그 리스폰스 해주시고 다른 또 선생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장기 교수님의 코멘트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어떤 조건에서 이제 관여해서 공세로 갈 수 있는가, 혹은 뭐 롤백할 수 있는가, 고립주의 전략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처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이제 부분인데, 향후 이제 차후에 좀 더 연구를 하면서 관련 부분 보충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수단 파트너십에 대한 이제 어떤 분류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더 이제 카테고리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들 그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수, 차태 교수님 그 요 분야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혹시 그 지도 교수님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진원 군? 이 논문은 이신화 교수님이랑 함께 썼습니다. 아직 지도 교수님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의외네. 난 이동 선생님일 줄 알고
질문을 한 거였는데. 네, 예, 아무튼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특히 뭐 조지 캐넌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론가 중에 한 명이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의견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미국의 대중 정책, 특히 트럼프 행정부 말기,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로 오는 시기에 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 조지 캐넌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김진원 군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외교 정책사에서 현실주의자들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개인사적으로 불행했고 늘 불화를 겪었고 조지 캐넌이 바로 대표 주자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조지 캐넌을 이 컨테인먼트 전략의 파운딩 파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고 하지만 김진원 군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트루먼 행정부로 들어가면서는 거의 팽을 당했고 네, 폴리츠로 바뀌면서는 사실 자기가 얘기한 컨테인먼트가 아니라 조지 캐넌은 미어샤이머의 서문, 인용한 서문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주의자로서 컨테인먼트를 얘기한 건데 실제로 트루먼이 동원했던 레토릭이나 전략이라는 거는 뭐 자유의 세계 대 노예의 세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식의 용어로 쓰면 네오컨식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이데올로기적인 대결로 보고 도저히 타협 불가능한 어떤 선과 악의 대결, 존재론적인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트루먼은 이 컨테인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좌절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이제 월남전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미국 외교가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주의적인 외교와는 완전히 벗어나서 쓸데없는 곳에서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서 이념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 리소스를 탕진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의 대중정책 특히 트럼프 행정부 말기 뭐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 닉슨 라이브러리에서 했던 연설들 보면 뭐 전체주의라는 표현 썼었잖아요. 그때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고 공산당의 나라고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바이든 독트린을 트루먼 독트린하고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데스닉 같은 학자가 그런 입장이던데 그러니까 트루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제 국가 대 자유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래서 바이든이 즐겨 쓰는 메타포와 히스토리컬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고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국가의 영혼을 건 전투를 수행 중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캐넌이 살아 돌아온다면 역시 미국 외교는 안 돼. 그 유명한 어넬로지 있잖아요. 이게 뭐 방 안에다 공룡 하나를 넣어놨는데 머리가 핀만한 애가 반응을 하는 게 미국 외교라고. 캐넌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자기는 현실주의적 처방을 얘기했는데 미국은 자꾸 예외주의나 그런 뭐 네오콘적인 아이디얼리스틱한 방식으로 자꾸 컨테인먼트를 이해하는. 그래서 지금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자들 예를 들면 뭐 컵찬이나 아니면 크리스토퍼 레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봉쇄긴 한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컨테인먼트라는 건 지정학적인 타협이잖아요. 어느 일정한 선에서 이 분할선을 긋고 여기는 니네 스피어 오브 인터레스트, 여기는 우리의 스피어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일종의 글로벌 컨서트 오브 파워로 가자. 캐넌이 소련에 대해서 했던 것도 결국은 그런 얘기잖아요. 적당히 선을 그어서 안정적으로 봉쇄하면 언젠간 망한다, 쟤네는. 그것과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게 같나. 약간 저는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 독트린을 오히려 캐넌식의 현실주의자들이 봤을 때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트럼프 이후의 미 대중 정책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캐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독트린이나 트럼프 말기 대중 정책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는 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홍건식 선생님? 네. 뭐 저는 뭐 내용 잘 봤습니다. 뭐 다들 아마 국정치 국정치 연구하신 분들이라면 뭐 다 이 캐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공자라기보다도 그냥 제가 느낌상은 제가 쭉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냥 간단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논이지? 라는 생각이 자꾸 좀 드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도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캐논은 어찌됐건 트루먼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 구상만 던져주고 이제 나온 상태이긴데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반영된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영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캐논을 여기에서 가져와서 그걸 다시 분석을 해서 재해석해서 왜 현재 이걸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 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왜 캐논이 그 왜 현재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캐논에 대한 그 분석이 본인의 틀로서 뒤에서 뭐 합리성 이렇게 쭉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캐논의 어떤 그 봉쇄와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기가 너무 좀 이 연구의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너무 길다 보니까 비전공자인 저로서는 좀 지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이 봉쇄 아까 그 장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기가 어떨 땐 이 봉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봉쇄, 어떤 경우 이제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금 본인이 보고 싶은 건 느낌상 이 바이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근래인 것 같은데 좀 더 포커스를 정말로 캐논이라는 그 왜 캐논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좀 줄여준다면 이 독자가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자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캐논의 봉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가 조금 제가 좀 잘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봉쇄는 봉쇄인데 다자주의 아니면 다자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다자주의를 통해서 지금 인태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태 전략이 캐논의 봉쇄를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런 명확성이 조금 이론적인 논의에서 조금 좀 더 좀 세부적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좀 그런 생각들은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선생님들 코멘트에 대해서 김진원 씨 혹시 그 리스폰스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과 홍은진님의 코멘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어떠한 최근의 논의들, 현실주의자들의 이제 최근의 논의들에서 어떠한 그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더 지속해 보겠습니다. 홍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시점에 캐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화를 좀 더 하고 연구의 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뭐 한 8분 남았는데 혹시 그 새 논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다 아니면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플로우에서도 혹시 뭐 질문 있거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뭐 2분 정도 듣도록 하겠는데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혹시 양종민 박사님 마지막 논문에 대해서 뭐 코멘트 아니, 왜 저를 자꾸 찾으십니까? 딱 보여가지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아, 저는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요. 여기 그 잘, 예, 요번 마지막 거는 제가 정말로 모르는 거라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김진원 씨한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데 아까 그 홍건지 선생님께서 질문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캐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꼭 아카데믹하게 아니더라도 왜 캐논이 끌렸는지에 대해서 그 좀 배경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아까 전에 차태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유럽에서는 다자주의 안보협력이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양자동맹 위주의 안보협력이 양자동맹 위주로 갔었나라는 그 퍼즐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봉쇄 전략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것은 과연 봉쇄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봉쇄 전략을 처음에 이제 구상한 캐논의 논의를 좀 열심히 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가는 것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캐논을 연구한 논문이라든지
어떤 캐논의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는 와중에서 캐논의 초기 구상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있었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냉전의 이제 봉쇄라고 하는 것은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 아니면 양자 동맹이 한 나라를 둘러싸고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북한 대치를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말했 캐논이 구성했던 공세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에 좀 흥미를 느꼈고 따라서 그래서 캐논을 위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코멘트나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션 패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해 발표문 아주 인상적이고 뭐 저도 많은 도움이 됐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통 한 논문만 지정이 토론자로 됐는데 또 모두 새 논문에 대해서 다 코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로서. 네, 그러면 패널 3-2 이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